인류 문명사에 있어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하는 질문에 먼저 서양은 지리 때문에 지배한다. 그리고 지리는 왜 다른 지역이 아니라 서양이 지난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는지를 가르쳐준다. 우리는 회전이 빠른 두뇌, 유연한 목,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많은 에너지를 획득하고 마을과 국가, 제국을 지구 전체에 퍼뜨리면서 우리의 의지를 어느 동물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환경에 관철해왔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유럽인종 즉 백인은 다른 누구보다 더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서양은 빙하기 말에 기선을 제압했지만 어느 시기에는 우위가 커졌고 어느 시기에는 줄어들었다. 우리는 생물학에서 시작하지 않고는 왜 서양이 지배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데, 생물학은 왜 사회발전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물학만이 답은 아니다. 다음 단계는 사회발전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지를 설명하는 사회학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실험과 시도를 거듭하고 그들의 삶을 더 편하게 하거나 혹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임을 쓰는 것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발전은 증가한다. 역사는 산 넘어 산의 연속이 아니다. 사실은 역사는 똑같은 이야기의 끝없는 반복이다. 언제나 한층 새로운 적응과 문제를 야기하는 세계에 적응해가는 거대하고 간단없는 단일한 과정인 것이다. 이 과정은 발전의 역설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학을 생물학에 추가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발전을 위로 끌어올리고 왜 사회발전이 어느 시기에는 빨리 어느 시기에는 느리게 증가하는지, 그리고 왜 때로는 감소하는지를 말해주며 역사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결합한다고 해도 왜 서양이 지배하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리가 필요한 것이다. 17세기의 핵심부들의 팽창은 그 어느 때보다 지리의 의미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18세기가 되자 사회발전은 다시 진정으로 변혁적인 전환에만 굴복하는 단단한 천장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묵시록의 기수들이 전원 달려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재앙은 서유럽의 모험적 기업가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풀어놓음으로써 대양의 고속도로의 유인에 반응하기에 충분할 만큼 오랫동안 저지되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동양도 똑같은 발견을 했을 것이고 독자적인 산업혁명이 착수했을 테지만 지리는 서양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우리의 선택은 실제로 세계를 바꾼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순응하는 선택을 하도록 강한 압력을 받기도 한다. 진화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택한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경우를 보면 그는 상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지만 천사의 방문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아내의 말을 듣는 편을 택했다. 오랫동안 무함마드는 경멸과 죽음이라는 대부분의 예언자와 같은 길을 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 대신 그는 아랍인들을 하나로 뭉쳤다. 만약 무함마드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7세기 기독교도는 아랍인 침략자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소한 차이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했을 거라나 서양이 지금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각 시대는 지리와 사회발전이 강요하는 종류의 문제들에 좌우되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상을 얻는다. 이것은 왜 동양과 서양의 사상의 역사들이 지난 500년 동안 전반적으로 유사했는지를 설명해준다. 동양과 서양의 사상들은 그렇게 유사하게 발전해왔는데 사회발전이 계속 증가하는 경로는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24점의 천장을 돌파하기 위하여 동양과 서양은 둘 다 국가를 중앙 집권화했고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지식인들을 제1차 추계 사상으로 이끌었다. 서양의 지배를 설명하는 원인들은 단기적이기도 하고 장기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양의 지배 그 자체는 끊임없이 변하는 지리와 사회발전 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결코 장기적이지도 우연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흔히 승산이 큰 내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다소 수수께끼 같은 표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로버트 저메키스의 1985년 코미디 영화 백 투 더 퓨처로부터 한 가지 방법을 차용해 볼 수 있다. 영화는 타임머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인공이 과거로 건너뛴 다음 미래가 대충 지금과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고 묻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2세기 전 1800년에서 시작될 것이다. 제인 오스틴의 시대에 내린 우리는 2000년에 이르면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때에 이미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산업혁명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1800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어느 것이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는지 생각하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아무리 서양 쪽에 불리하게 조건을 달아도 이를테면 산업화가 100년 동안 지연되는 것이나 동야에서 독자적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 2000년이 되었을 때 서양의 지배는 100% 확실하다는 의미는 1800년에 고착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95%의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 한다. 만약 우리가 다시 150년을 더 건너뛰어 뉴턴이 아직 아기였을 때 1650년에 도착하더라도 서유럽에서 산업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서양이 지배할 가능성이 80% 확실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오스만 티르크와 러시아의 싸움, 즉 크림 전쟁과 같은 서양이 새로운 암흑기에 빠져 있는 동안 중국은 독자적인 과학혁명이나 산업혁명을 겪을 수도 있기에 가능성은 50대 50이 채 안 될 수도 있었다.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가 1350년 흑사병이라는 어두운 시절로 간다면 그 시점에서 2000년이 되었을 때의 서양의 지배 가능성은 솔직히 없어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 무렵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와일드카드는 중앙아시아에서 급작스레 출현하여 인도와 페르시아를 짓밟은 뒤 오스만 제국을 박살낸 몽골 정복자 티무르이다. 만약 그가 1402년 이후에도 계속 서쪽을 말을 달렸다면 서양의 사회 발전을 수세기 지체시켰을 수도 있다. 우리는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와일드카드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50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도 동양이 서양보다 먼저 산업화하도록 이끌거나 아니면 서양의 산업화를 완전히 저지하리라고 생각하기란 어렵다. 동양이 지배하는 2000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법 있을 법한 과거를 찾으려면 9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1100년에 도착해야 할 것이다. 그때 송나라 황제 휘종이 여진족 문제를 더 잘 처리해 1127년 카이펑을 구했다면? 혹은 만약 중이 여진족과 몽골족의 유린을 피했다면 송대의 르네상스 문화는 자족감으로 시들어가는 대신에 과학혁명으로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스텝지대를 폐쇄할 능력이 있는 대포와 제국 그리고 대양을 열어젖힐 수 있는 배와 시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었지만 새로운 지리적 이점이 서양을 동양보다 앞서 산업혁명으로 이끌 가능성은 갈수록 커졌다. 문명은 파괴하고 인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파국의 순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역시 매우 적었다. 서양의 지배 시대 이전의 세계가 해질녘에 가장 접근했던 순간은 기원전 1만 800년 무렵으로 막대한 호수의 얼음물이 북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 멕시코, 만류를 차단할 만큼 기온을 떨어뜨렸을 때이다. 이는 이 영거 드라이 아이스기라고 알려진 1200년간의 소빙하기가 뒤따라오는 것이다. 다른 해질녘의 경로를 본다면 지금이 1.6km인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힐 경우 폭발력은 100억 톤의 TNT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맞먹을 것이라고 한다. 폭발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각각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돌덩이들은 우리의 궤도상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끔찍할까 추측하며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 사실 한심한 멍청이와 기타 등등이 인류사의 어느 시기에든 저지를 수 있었던 일 가운데 해질녘의 순간을 가져왔을 만한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 초래한 가장 피비린내는 전쟁들도 이미 진행되고 있던 추세들을 확인했을 뿐이다. 20세기 세계 전쟁들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은 전면 핵전쟁에 빠져드는 것이다. 만약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용했겠지만 사실상 1942년에 핵무기 프로그램은 취소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면 핵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미국과 러시아가 여진히 보유한 수천 기의 무기는 지구상의 모두를 죽이고도 남을 만큼 파괴력이 크지만 해질녘의 가능성은 이제 상호확증 파괴에 지난 40년 동안 보다 훨씬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소설인 해질녘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역사의 전진을 설명하는 좋은 모델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의 장편소설 파운데이션은 더 좋은 모델을 제공할 수도 있다.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지난 50년간 SF 팬들을 즐겁게 해주었지만 전문 역사가들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통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은 아시모프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아시모프는 역사가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200세대의 역사를 국한할 필요가 없으며 시야를 넓혀 고고학과 유전학,
언어학을 아우른다면 훨씬 더 커다란 전체적 역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커다란 시간의 덩어리로부터 우리는 정말로 약간의 패턴을 도출하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